쌍용자동차 노동자 이창근 씨가 고공농성 101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측에 불신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굴뚝에서 내려오자마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신종 노동 탄압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용역회사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이 대학 사주를 받은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청문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증인 채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창근 쌍용자동차 노조 정책기획실장이 101일간의 굴뚝 농성을 마쳤습니다. 쌍용자동차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시점인데요. 이창근 실장은 현재 교섭 중인 노사 양측을 지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안에 70m 높이의 굴뚝, 짐이 하나씩 내려지고 있습니다. 굴뚝 안에서 농성 중이던 쌍용차 해고노동자,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이 101일 만에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굴뚝을 내려오기 전 이창근 실장은 화상 전화를 통해 농성을 끝내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노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 계속 있는 것이 이 3자 간 실무든 대표 교섭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굴뚝이 내려가야만 하니 좀 더 속도감이 있게 붙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고요. 이어 이 실장은 올라와서 쌍용차 동료들, 사장, 임직원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굴뚝에 계속 있는 것이 못 믿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상 전화를 마친 뒤 자신의 몸에 두른 끈을 굴뚝 위에 고정하고 내려오기 시작한 이 실장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땅을 밟았습니다. 이창근 실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김정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과 함께 굴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해고노동자인 그들이 농성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뒤집고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는 회사 쪽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리해고자 등 187명의 복직과 정리해고 이후 복직과 투쟁 과정에서 숨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26명의 명예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올랐던 김정욱 사무국장은 사측과의 협의를 위해 농성 89일째인 지난 11일에 내려왔고 이창근 실장은 홀로 12일간의 농성을 계속해왔습니다. 농성 중인 지난 1월부터 사측과 노측은 6차례의 공식 교섭을 가졌지만 해결점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창근 실장이 농성을 해제한 직후 쌍용차 해고자 등 20여 명은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회사가 화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굴뚝에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계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일 것이냐, 이것은 회사의 태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24일에는 최종식 신임사장 등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는 쌍용차 주주총회가 열리고 경영진 교체 후인 오는 26일에는 노사 간 7차 실무교섭이 열립니다. 101일 만에 땅을 밟은 이창근 실장은 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89일째에 내려온 김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용역업체를 대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주인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원칙이 노동권 보장에도 긍정적일 것처럼 예상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협동조합 구성원이 되면서 노동 3권이 모호해지고 부당노동에 대한 쟁의 행위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일부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대학 측 사주를 받은 신종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앞 연세세브란스 빌딩은 연세대 재단이 수익용 자산으로 보유한 4채의 빌딩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상 24층, 지하 6층에 달하는 대형 건물의 시설은 동우공영이라는 회사가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빌딩이 준공된 1993년부터 시설물 관리를 맡아온 동우공영의 노동자들은 지난달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우공영의 관리소장이었던 김모 씨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 6명이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된 김 씨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기존의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가입을 종용했고 현재는 22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년 넘게 연세세브란스 빌딩에서 일한 노동자 7명과 자진 퇴사한 관리직 직원 1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7명은 모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의 노조 조합원입니다.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이 노조 활동을 방해해 임금 인상을 막고 결국엔 용역 단가를 낮추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던 무렵 김 이사장은 임금을 70% 수준으로 삭감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수용한 사람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방적 임금 삭감에 노동자들이 반발했지만 이사장은 협동조합 이사진의 결정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정이 난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렇게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이사진 만드는 걸 우리가 설립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판단해서 내가 다닐 수 있다 그러면 뭐 오케이는 거고 뭐 아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면 명목상 신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의 사주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청에게 용역을 받아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실질적 지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3권을 잃은 노동자라는 취약한 신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재단 측이 용역 단가를 낮추거나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질러도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불가능할 뿐더러 용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을관계가 매우 명확한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잃게 되면 갑의 횡포에 저항조차 불가능한 압도적 을이 건물 소유주인 연세대 재단 측이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자산관리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협동조합 설립 발표장에서 연세대 측과 상의해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이제 모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이 뭐 있냐?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말은 처음에 이제 좀 얘기했고 뭐 연세대학교 내에 그 식당 어디로 협동조합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 연세대 대학본부에도 협동조합을 통해 용역회사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월 협동조합 설명회를 열고 용역회사를 대체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각 건물별로 청소미화 노동자 대여섯 명이 각자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용역회사를 대체할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본회는 논의 끝에 협동조합 설립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축시킨다고 결론짓고 협동조합 설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현재 분해를 탈퇴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셔틀버스 그 운전기사들만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한 8명 가량 들어왔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에서도 탈퇴를 했고 그 협동조합 만들고 나가지고 뭐 이제 급여도 제때 안 나오고 늦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조합에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연세대 측은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연세대 측은 협동조합 설립을 사주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송도 국제캠퍼스의 청소노동자 23명을 일괄 해고하는 등 간접 고용 노동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약 일주일 뒤면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아직까지 청문회 증인 채택도 못하고 있는데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빠 보입니다. 역시나 허울뿐인 청문회로 끝나게 될까요?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오늘 자원외교 국조특위 청문회 관련해서 협상에 나섰는데 역시나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군요. 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오전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섰지만 공방만 벌이다 40여 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31일부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요.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비롯해 총 120여 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세균 민주연합 의원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를 포함해 50여 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예, 협상 결렬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증인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책임자에게 증언을 듣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기자회견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당 간사인 저는 그 5분이 어떠한 문제 사업에 투자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 내지 소명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만은 결국 정치 공세로 이명박 정부를 흠집내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책임 규명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증언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공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야 간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국조특위 전체 회의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협상이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남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 명목으로 지원받은 성공불 융자금 등 정부 지원금 일부가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간의 선거 전략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은 어떻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구 4곳 중 3곳이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따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일 이념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선거를 잘못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규정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조문북 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를 정상화시키는 선거로, 즉 잘못을 바로잡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야권 연대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하도록 도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념 공세를 거들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사드 도입과 관련한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의 진정한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게 부끄럽다는 발언을 비난하면서 도입 반대의 뜻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야당 측 전략은 뭡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이번 선거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민생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연장선입니다. 야당은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경제 심판론을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표가 정책의총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4월 재보선의 의미를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지켜주고 두툼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정당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 이후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번에는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군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평일에 부인과 함께 한인 사업가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골프 접대 비난이 커지자 홍 지사 측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 지사 부부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지사 측은 또 함께 골프를 친 사업가 주모 씨가 결제를 했지만 홍 지사가 $400를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접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홍 지사가 주 씨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비즈니스석 논란에 이어서 골프 논란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야당 측은 역시나 맹비난을 하고 있겠죠? 네, 야당은 최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를 향해 어려운 형편의 국민과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돈이 없어 아이들 급식을 중단했다는 홍준표 지사가 피곤하다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해외에서 초호화 골프를 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힙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을 확정지은 다음 날인 20일 홍 지사가 호화 골프 잔치를 벌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인 딸의 부당체육 의혹, 수십억 기부금 횡령을 통한 TV조선 출자, 수원대학교가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이인수 총장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했고 수원대 감사를 마친 교육부는 무려 33건의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그 뒤 수개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지만 검찰은 언제 수사를 시작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은 이인수 총장을 즉각 소환하라! 사학비리 온 국민이 분노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비리 중에 가장 나쁜 교육비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 오후 수원지방검찰 청와 수원 지역 교수들이 모여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촉구합니다. 그 몸통 이인수 총장인데 그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고치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반성도 하지 않고 저희 수원대 교수 6명을 해직했습니다. 4명을 파면하고 2명을 제명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이미 지난해 7월과 8월에 사학비리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원대에 대한 감사를 벌인 후 이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도 이미 감옥에 수없이 다녀올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이 총장은 2010년 한 은행에서 받은 기부금 50억 원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사돈회사인 TV조선 회사 설립에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수원대에 재학하지 않았음에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장남 이주환 씨는 허위 졸업장을 이용해 미국 대학에 편입까지 했습니다. 또 이 총장의 친구로 알려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의혹도 검찰이 지난해 11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조사는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학내 공사비 과다 투자를 통한 배임 혐의 등 이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TV와의 통화에서 함부로 말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함부로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보통 저희들이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공문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원대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총장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범죄보다 심각한 것이 학생들이 현장에서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러한 비리가 생겼을 적에 사회가 응징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배운 학생이 우리 미래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인데 우리 미래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엄중히 다스려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느 범죄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뭉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학교 측에서 수원대학교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을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비리 문제를 고발한 과정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수 6명도 행정소송 결과 현재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수원대 교수들은 법인과 총장은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공익제보자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의 내부 정보를 당정청 그리고 경찰에까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조위 측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주 PD와 뉴스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특조위 관련 내부 자료가 당정청 등으로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내부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사무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보낸 메일인데요. 주간 업무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든 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받는 사람 중에서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송모국장, 방배경찰서, 강모국장, 박모수석전문위원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각각 해수부, 청와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문서를 가공해서 부당하게 유출했고 김재원 의원이 이를 특조위에 공시간인 양 발표했다는 것이 내부 조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쟁에 휘말려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문서를 가공해 유출한 사람과 이번에 메일을 당정청 등에 보낸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일을 통해 내부 자료 유출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석태 위원장이 이번 일을 통해서 중대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조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특조위 측은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내부 문서가 정부나 여당 등으로 유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특조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특조위 안을 후퇴시킨, 그러니까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이런 경우에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라서 그런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네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좀 그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런 거니까요. 활동 중단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뭐 아직은요, 저거.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대통령의 의지는 아니라고 믿는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천안함 5주기에 맞춰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했던 탈북자 단체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당분간은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천안함 침몰 5주기인 26일을 전후해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복사본 1만 개를 살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국민행동본부,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 몇몇 보수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전례 없는 무력 대응을 운운하며 경고했고요. 파주나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오늘 북한이 타격 수단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대북전단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며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함께하기로 한 다른 단체들과도 중단 상의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단 겁니까? 북한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달았는데요. 박 대표는 북한의 뚜렷한 반응이 있기까지는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면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사과를 하거나 대책 마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도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입장을 당분간이라도 바꿨고요. 그 배경에 정부와의 어떠한 교감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반드시 살포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정부도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막을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통일부가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용의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이후 박상학 대표의 한시적 전단 살포 중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설득이 있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긴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목은 내일 통일부가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전혀 없고요. 그 정부 만나고 또 내일이 만났는데 뭐 어제 설득할 때가 있습니까? 아, 내일 만난다고요? 예. 내일 왜 만나시는 거예요? 저도 왜 만나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통일부 사람들 알겠죠. 아, 통일부가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통일부 측과의 만남이 확인이 된 겁니까? 박 대표는 통일부와 만남이 있다고 말했는데 통일부는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확정된 게 없다고요? 내일 만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아, 그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 건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요. 박 대표의 말대로 내일 통일부와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 탈북자 단체와 정부가 만나는 거라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예, 이번에는 국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사망하면서 국제적인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 18분 리콴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싱가포르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사망한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1965년 초대 총리로 취임했고요. 1990년까지 26년간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집권하는 동안 작은 항구 도시를 세계적인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콴유 전 총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인류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해오신 고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리콴유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보도되고 있더군요. 네, 일단 부자가 모두 국가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 같은데요. 리셴융 현 싱가포르 총리는 리콴유 전 총리의 장남입니다. 집권 당시 철권 통치를 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한다며 보모국가라는 악명을 얻었지만 리콴유 본인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비망록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유신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리콴유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1971년 국제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싱가포르의 통합과 선출된 정부의 우선순위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언론 자유 억압의 예를 들면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싱가포르에서 배포됐던 거의 모든 국제 간행물이 보도를 둘러싸고 싱가포르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소송 혹은 소송의 위협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는 생전에 리콴유 총리와 논쟁을 한 일이 있기도 했죠. 네, 논쟁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서구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냐는 논쟁이었습니다. 리콴유 전 총리는 1994년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적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실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잡지에 기고를 해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전통이 아시아에도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사실 리콴유 총리는 영어로 교육을 받고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콴유 전 총리의 주장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수천 명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지요.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백하지만 재판부는 인권 유린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최근 보도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를 지휘한 부산지검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재판을 담당한 대법관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 두 사람은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 관련자들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각각 검찰과 사법부에서 사건을 관할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삼천교육대와 함께 이른바 인권유린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1987년 원생 35명이 가까스로 복지원을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불황화 선도를 명목으로 노숙자, 행려병자, 고아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까지 복지원에 끌려갔고 감금, 강제노역부터 폭행, 성폭행, 나아가 살인까지 저질러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박희태 전 의장이 지목되는 장면이 그제 전파를 탔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1987년 3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로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관련자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국 인권 유린이 아닌 단순한 개인의 비리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박희태 전 의장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93년 제42대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제18대 국회의원까지 6선을 내리 당선되는 과정에서 2004년 국회 부의장, 2010년에는 국회의장까지 지낼 만큼 박 전 의장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았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은 이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제18대 대선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지만 김 전 헌재소장이 대법관 시절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턱없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사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등 결국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굳게 닫힌 정문을 열고 거리로 나온 지 28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박 전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기억도 없는데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외압 의혹과 정보의 개입까지 모든 과정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른도 가난을 알아채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나치면서도 서로 있고 없는 것을 알지요. 그걸 숨기느라 허영을 키우고 가랑이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시작한 무상급식, 의무급식에 균열을 내는 자치단체장이 있네요. 싸구려 정치인입니다.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느냐고요? 밥도 먹이고 배우게도 해야지요. 꽃샘추위가 내일까지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3월 23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